자, 이제 상법 시작해 볼까요? 상법은 뭐 교재 분량 보시다시피 이제 그 민소법보다 저 양이 많죠. 근데 또 그 뭐 공부 분량도 사실 뭐 난이도로 치면 이제 민소법이 좀 어렵지만 그 이제 상법은 또 지엽적인 문제들이 많이 출제가 되는 성향이 있어서 저번에 말씀드린 대로 그 뭐야 상법이 한 20문제, 그다음에 이제 민소가 뭐 한 15문제 정도 출제가 되는데, 근데 그 중에서 또 뭐 저 지엽적인 문제가 많은 부분이 또 상법이라 이제 상법을 많이 틀리시는데 보통 보면, 근데 그런 것들 우리가 다 가져갈 수는 없으니까요. 뭐 100점 맞는 시험은 아니니까 이제 좀 자질구레한 부분들은 뭐 저 기출됐던 거 위주로 보시면 뭐 그 정도 볼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이제 회사법에서 주식회사를 제외한 나머지 회사들은 뭐 주관식으로 대비할 만한 것들은 뭐 사례 강의 이럴 때 다 체크를 하니까 그건 상관없는데, 객관식은 그 뭐 나온 것들 위주로 보기도 벅차니까. 근데 문제는 뭐 이제 나중에 기출 문제 보시면 아시겠지만 안 나왔던 부분들이 꼭 계속 나오잖아요. 근데 그렇다고 해가지고 그런 것까지 잡을 수는 없으니까 그냥 나머지 부분들은 그냥 나왔던 거 위주로 좀 보고, 나중에 뭐 진도별 모의고사 이런 거 할 때 좀 필요한 부분들은 뭐 안 나온 것들 중에서 그나마 좀 나올 수 있는 것들은 따로 뭐 체크할 시간이 있을 테니까 지금은 이제 기출을 이제 철저하게 정리하시고, 그다음에 이제 뭐 좀 지엽적인 부분들은 나온 것만 일단 정리해 놓고, 나중에 뭐 진모나 이럴 때 마무리 때 뭐 그럴 때 안 나온 것들 중에서 뭐 객관식으로 나올 만한 조문들 뭐 그런 거 따로 따로 뭐 그 진모나 이럴 때 포함이 될 테니까 그때 좀 활용하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 상총 상행위 부분하고 이제 회사법 총칙하고 이제 회사법에서 주식회사 강론에서 그런 것들 위주로 정리를 하실 수밖에 없죠. 상법은 그렇게 가는 거고, 그래서 이제 한 20문제 중에 한 10개 정도 맞추겠다 생각하고 나머지는 뭐 틀려야죠. 그런 것까지 다 잡으려면 오히려 그런 거 포기할 건 포기하고 해야 이제 그 고득점 받을 수 있지, 뭐 저 세부적인 것까지 다 한다고 하다 보면 오히려 중요한 것들을 놓치니까요. 그리고 또 주관식으로는 특히 뭐 오늘 나가는 뭐 상총 상행위 부분은 또 저기 올해 뭐 사례도 출제가 됐지만 특히 기록형에서 이제 민법과 비교 문제도 많이 나와서 그런 것들 잘 비교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특히 이게 뭐 다른 시험은 다 따로 보니까 상법 따로 민법 따로 이렇게 돼 있지만, 변시는 뭐 사례 기록형은 뭐 같이 보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뭐 상법도 사례형에서는 3문으로 이제 고정되어 있지만 1문, 2문에서도 시효라든가 이런 건 연결해서 나올 수 있고, 그다음에 이제 기록형 때문에 어차피 뭐 이제 기록형은 또 다 합쳐서 나오니까 그런 것도 해당 부분에서 말씀드리겠지만, 그런 것도 항상 이제 민법, 민사법을 한꺼번에 생각하는 저기 습관을 자꾸 들으셔야 돼요. 특히 이제 기록형 때문이라도 시효 나오면 저 민법, 민소 다 따져봐야 되고 뭐 그런 것들이 있죠. 이율도 그렇고 그런 부분들이 중요하니까 그런 것들을 한꺼번에 보실 수 있는 좀 연습을 좀 하셔야 되겠고, 그런 것들이 이제 상법 포인트고, 그 다음에 뭐 저도 수험생 때 번거로워 자꾸 조문 안 찾아봤는데 특히 이제 상법은 뭐 조문이 많잖아요. 그리고 대부분 이제 조문에서 나오니까 그 뭐 지엽적인 것은 잘 안 보던 조문이 나오고, 그다음 주관식으로도 이 준용하는 조문이 많잖아요. 준용하는 조문이 많기 때문에 뭐 이제 그 해당 부분에서도 말씀드리겠지만 뭐 240조 같은 경우 그런 것들은 또 별도로 외워둬야 되는 조문이거든요. 그래서 왜 그런지는 뭐 해당 부분에서 말씀드리겠지만, 그런 것들이 있어서 항상 그 저기 다른 과목도 마찬가지고 공부를 할 때 처음에 예를 들어 뭐 상업사용이 나오면 지배인 나온다 그러면 지배인 조문을 다 읽어보고 그다음에 이제 뭐 기본 공부할 때도 그렇고요. 그렇게 해야 돼요. 근데 지금 뭐 시간상 5회밖에 안 돼서 하루에 한 70페이지 나가야 되니까 뭐 그렇게까지는 지금 시간에 할 수는 없는데, 공부하실 때는 항상 조문을 이제 예서 뭐 영업량도 한다 그럼 영업량도 조문을 다 읽고 그 다음에 이제 뭐 내용을 읽고 이렇게 가야죠. 그런 식으로 이제 복습하실 때는 해당 조문을 좀 보세요. 그래서 그렇게 좀 진도를 나가고, 그 진도 분량은 한 70페이지씩은 나가야 되니까 그렇게 좀 예상을 좀 해보시고, 예습하실 분들은 뭐 그 정도 보면 될 것 같아요. 자, 상인부터 가볼까요? 1번 문제 보시면, 그래서 자 1장의 1번에 상인은, 그러니까 이제 상인 자격을 취득해야 상법이 적용되잖아요. 그리고 또 둘 다 상인일 때 또는 한 명만 상인일 때 이런 것들은 또 개별적으로 좀 외워야 되는데, 이제 상인 자격 취득 시기와 관련해서 이제 기본적으로 출발점, 올해도 뭐 저기 상인 판단하는 게 나왔는데, 이제 상인인지 여부는 일단 어떻게 봐야 돼요? 회사인지를 봐야죠. 그래서 이제 회사 여부를 검토하죠. 그 회사는 뭐 설립 등기가 돼야 되잖아요. 그래서 회사 여부에서 회사가 됐다. 그러면 이제 회사는 무조건 상인이죠. 그래서 이제 46조 행위를 하면은 이제 주식회사 상사회사가 되는 거고, 상사회사.
그 다음에 46조 외의 행위하면 뭐예요? 민사회사죠. 민사회사. 그러니까 뭘 하는지에 따라서 상사회사, 민사회사가 나눠지고 회사는 무조건 상인인 거죠. 민사든 상사든 다 상법 적용을 받고. 그 다음에 회사가 아닐 때는 뭐예요? 자연인일 텐데 자연인. 그래서 자연인과 관련해서는 상인 자격 취득 시기가 중요하죠. 그래서 자연인은 언제 취득하느냐? 네, 취득 시기. 그래서 이제 상인 자격 취득 시기와 관련해서는 이제 객관적 인식 가능설 이게 이제 통설 판례인데 자 그러면 이제 상인을 판단할 때는 회사는 당연히 뭐 설립 등기하면은 되는 거니까 이런 건 시험에서 안 묻죠. 그러니까 자연인이 뭐 공무원을 퇴직한 갑이 뭐 어쩌고 이렇게 나올 텐데 그럼 상법 3조부터 시작해야죠. 조문 한번 볼까요? 상법 3조. 자, 그래서 이제 상법 4조 참. 그래서 4조에 보면 2장 상인 이렇게 돼 있잖아요. 4조 상인 당연 상인. 자, 자기 명의로 상행위를 하는 자를 상인이라고 한다. 그럼 이제 두 가지 요건이잖아요. 상인은 뭐예요? 상인은 이제 자기 명의로. 자기 명의로 뭘 해야 돼요? 상행위를 해야 된단 말이죠. 상행위.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상행위는 뭐예요? 46조의 열거적 상행위를 말하죠. 열거된 46조는 열거 규정을 보죠. 그러니까 자기 명의로 상행위를 하면 상인이에요. 그러니까 회사는 아까 얘기한 대로 회사는 이제 설립 등기하고 46조를 하면 상사회사고 46조 외의 행위라면 민사회사고 근데 자연인 같은 경우는 따져봐야죠. 자기 명의로 상행위를 해야 되는데 여기서 상행위는 46조에 열거된 상행위고 자기 명의에서 명의는 뭐예요? 명의는 손해와 이익의 귀속주체죠. 그래서 손해와 이익의 귀속주체. 그러니까 뒤에 출제된 지문도 있지만 사업자 등록 명의하고 상관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부도나 가지고 아내 명의로 사업자 등록하고 내가 장사를 하더라도 손해와 이익의 주체는 나니까 내가 상인이지 이름 빌려준 사람은 상인이 아니죠. 이제 그런 것들이 다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자기 명의로 상행해야 되는데 명의는 손해와 이익의 주체면 비교해서 계산은 뭐예요? 계산은 이제 점수인데 계산이 손해와 이익의 귀속 주체고 그래서 손해와 이익. 그래서 명의는 이제 권리 의무의 주체인 거죠. 그래서 권리 의무의 주체. 그 다음에 이제 계산은 손해와 이익. 그래서 이제 위탁 매매 가면 뭐예요? 자기 명의 타인 계산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래서 자기 명의는 권리 의무의 귀속 주체고 계산은 손해와 이익의 귀속 주체다. 그래서 위탁 매매 가면은 위탁자가 이제 위탁 매매인에게 맡기잖아요. 그러면 위탁 매매인은 자기 명의 타인 계산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이제 명의와 계산에서 명의는 권리 의무의 귀속 주체, 그다음에 계산은 손해와 이익의 귀속 주체. 그래서 뭐 계산 같은 경우는 뒤에서 보신 자기 주식 취득할 때도 나오잖아요. 자기 계산으로 이런 거. 그래서 이제 자기 명의로 상행위를 하면은 이제 4조에 따라서 당연 상행이고. 그다음 5조로 가서 보시면 그럼 이제 46조가 열거돼 있으니까 이제 그 신종 상행위를 대비를 못 하잖아요. 그래서 5조가 있는 거죠. 자, 5조의 1항에 보면 점포기사 기타 유사한 설비 이런 것들은 이제 주관식 답안지 쓸 일 있으면 그대로 베끼면 안 된다고 했어요. 조문을 그대로 베끼면 잘 몰라서 그냥 장수 채운다 생각하니까 줄여서 쓰셔야죠. 그러니까 상인적 설비 이렇게 줄여야 되잖아요. 자, 상인적 설비에 의하여 상인적 방법으로 영업을 하는 자는 이제 상행위를 하지 않더라도 여기도 뭐예요? 46조 상행위가 아니더라도 이런 얘기죠. 그래서 상인으로 본다 이렇게 된 거고 그 설비 상인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상인적 설비, 상인적 방법으로 46조 외의 행위를 하게 되면 이제 5조 1항의 설비 상인. 그다음 2항에 회사는 상행위를 하지 않더라도 여기도 46조죠. 그래서 46조를 하면은 상사 회사고 그다음에 2항에 보셨다시피 46조 외의 행위를 하는 회사는 민사 회사고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럼 얘가 상인인지는 그렇게 찾는데 회사는 별 문제가 안 될 거고 그러니까 자연인이 문제가 되겠죠. 그래서 이제 자연인과 관련해서는 자기 명의로 46조 하면은 4조의 당연 상인. 그다음에 이제 그 46조 외의 행위를 하면은 의제 상인인데 의제 상인도 무조건 의제 상인이 아니라 상인적 설비와 상인적 방법이 있어야죠. 그래서 그냥 뭐 노점상 한다 이런 것들은 이제 그런 경우는 상인적 설비가 아니기 때문에 이제 의제 상인도 안 된다 뭐 그런 것들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첫 번째 그 1번 판례를 보면 해설에서 자, 그러니까 그럼 자연인 같은 경우에 이제 상인 자격 취득 시기가 문제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영업자금 차입 행위는 돈을 빌리면 왜 빌리는지 알 수가 없죠. 그래서 그 돈 가지고 뭐 사업 자금을 될 건지 아니면 뭐 아파트 이사 가는데 잔대금 될 건지 알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영업자금 차입 행위는 행위 자체의 성질로 봐서는 영업 목적인 상행위 준비 행위라고 할 수 없지만 돈을 왜 빌리는지 알 수가 없으니까. 근데 주관적 의사가 영업 준비 행위고 상대방도 뭐예요? 행위자의 설명. 그러면 객관적으로 명확하잖아요. 말해줬으니까.
그래서 행위자의 설명 등으로서 영업 준비 행위라는 점을 인식했다면 상법 규정이 적용된다. 이 사람은 이게 최초의 상행위가 되는 거죠. 그래서 최초의 상해가 된다. 그래서 이제 요 판례는 이제 주식회사 설립하는 건데 학원 차리려고 그 뭐 저기 뭐 중고등학교 애들 다니면 보습학원 있잖아요. 학원 차리려고 돈 빌리는 그런 판례도 있었죠. 그럼 이제 친구한테 돈 빌리면 왜 빌리는지 알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스스로 얘기를 했잖아요. 내가 이제 대치동에다 학원 차리려고 한다 이런 식으로. 그럼 얘가 이제 학원업은 이제 영업이니까 그럼으로써 상인 자격을 취득하는 거죠. 그렇게. 그래서 주관적 의사가 준비 행위고 상대방도 설명에 의해서 인식했다면 왜 최초에 이게 보조적 상해가 돼서 상법 규정이 적용돼서 상사시효 이렇게 하죠. 근데 다만 이제 판결지 이번에 이 판례는 영업 준비가 보조적 상행위로서 상법을 받기 위해서는 스스로 상인 자격을 취득해야죠. 그러니까 자기가 스스로 사업자의 주체로서 뭐 학원 차려가지고 자기가 개인 사업자가 되면 당연히 상법이 적용되는데, 그러니까 친구가 돈을 빌려줘도 이게 상사시효로 간단 말이죠. 빌리는 사람이 상인이니까. 그래서 은행 가서 빌리면 은행은 당연히 주식회사니까 무조건 상법이 적용되잖아요. 근데 이제 친구한테 개인적으로 빌리는데 야 나 학원 차리려고 한다. 그러면 그게 상인 자격 취득하기 때문에 상사시효, 상사유율이 적용될 수 있죠. 따라서 근데 그 본인 스스로가 상인이 돼야 돼요. 그러니까 어떤 자가 자기 명의로 상인, 그러니까 뭐 권리의무의 주체가 명의잖아요. 상인 자격 취득하고자 준비했다면 상인 자격 취득해서 상법이 적용되는데 다른 상인의 영업의 준비 행위다 이거죠. 그래서 그 다른 상인이 주식회사잖아요. 그러면 행위한 자의 보조적 상해가 될 수 없죠. 자기가 스스로 상인이 아니니까. 그래서 그 사람이 자기가 스스로 대표이사가 되더라도 대표이사와 법인은 별도의 법인격이니까. 따라서 회사가 상법에 의해서 상인 의제, 그러니까 회사는 뭐라도 무조건 상인이잖아요. 그렇더라도 대표이사 개인은 상인이 아니잖아요. 따라서 회사 자금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사용하더라도 상행위가 아니라는 거죠. 자기가 스스로 상인이 아니니까. 따라서 상사 채무로 볼 수 없기 때문에 설립을 위해서 개인이 한 행위는 설립 중 회사는 뭐 뒤에서 보실 거고, 그래서 회사법에서도 중요한 게 설립 중 회사잖아요. 그래서 장래 설립될 회사의 효력이 미쳐서 보조적 상해, 그건 다 별도로 따져보는 거고, 그러니까 설립 중 회사 행위가 되려면 세 가지 요건을 갖춰야죠. 그건 나중에 보실 거니까. 따라서 나중에 설립될 회사가, 그러니까 회사는 무조건 상인이잖아요. 그런 이유만 가지고 당연히 그 대표이사가 돈 빌린 게 상법 적용되느냐? 그렇지 않다 이거죠. 그래서 이제 판결이 3번이 사실관계잖아요. 그래서 이제 회사, 공장을 운영할 목적으로 돈을 빌린 거죠. 그 돈 빌려가지고 회사를 설립한 거잖아요. 그럼 이제 대표이사가 상인이 되는 게 아닐까요? 그래서 그 밑줄 친 부분 바로 위에 뭐 시각 장애인용 등등의 회사를 설립하여 자기가 대표이사가 됐는데 갑은 자기 명의로 뭐 등등 공장이나 사업을 운영하는 목적이 아니라 권리의무의 주체가 누구예요? 회사잖아요. 따라서 이제 이러한 사정만 가지고는 갑이 상인이 되는 건 아니고 그냥 대표이사에 불과하니까 따라서 상인이 아닌 자의 행위를 상행위로 볼 수가 없죠. 그런 얘기로. 그럼 왜요? 시효가 민사시효, 민법상 시효 10년이다 이거죠. 그래서 마지막 두 줄에 5년의 소시가 적용된다고 본 원심 판결을 깬 거죠. 그럼 이런 것들은 이제 기록 같은 데 나올 수 있죠. 그래서 이제 5년은 지났는데 10년은 안 지난 사안을 낼 거 아니에요. 그럼 요 판례 쓰면서 이건 10년짜리다. 그러니까 돈 갚아라 이렇게 나올 수 있죠. 그래서 상인 자격도 언제 취득하느냐, 이게 뭐 중요한데 올해 사례도 쟁점이 됐었고, 그 다음에 오른쪽 1번에 가져가지고 요게 이제 상법 문제 지금까지 14년 동안 출제된 것들을 뭐 14년뿐만 아니라 상법 주관식 문제 출제된 걸 모아서 줄여보면 다 이 문제예요, 다. 그래서 이제 그러니까 상법으로 가면 이제 A 주식회사가 나오겠죠. 그 다음에 이제 민법에서는 그냥 뭐 A 법인, 뭐 이제 재단 법인 뭐 이런 식으로 나올 거고. 거기에 이제 뭐 회사가 단체가 있으니까 행위자가 있을 거 아니에요. 행위자. 그러면 이제 주식회사로 가면 이제 대표이사나 나올 거고. 그다음에 이제 민법에서 그냥 갑 대표 이렇게 나오잖아요. 대표자 이렇게. 그다음에 이제 상법에서 상업사용인에서는 이제 지배인이죠. 지배인. 지배인이 뭐예요? 상법상 대리인이잖아요. 대리. 그러니까 민법에서는 대리인이라고 할 거고 상법에서는 뭐 지배인, 뭐 부분사용인 이런 애들이 나오겠죠. 그럼 이런 행위자들이 어차피 뭐 단체는 이제 행위자, 자연히 대표 또는 대리해야 되니까 그 대표이사는 대표고 뭐 지배인은 대리죠. 그럼 이제 회사를 대표해서 거래 상대방과 거래를 할 거 아니에요. 비가 상대방 이렇게 거래를 하죠. 그러면 이제 항상
민사법에서 이제 법률관계 충돌은 한 사람은 유지를 원하고 한 사람은 소멸을 원하고 이러니까 이제 충돌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항상 보면 그거잖아요. 뭐 상대방은 계약의 이행을 청구하고 상대방은 거절하고, 아니 그 본인 측에서는 반대로 본인은 유지를 주장하고 상대방은 소멸을 주장하고, 한 명은 유지, 한 명은 소멸 다 이거잖아요. 그럼 이제 B는 A한테 이제 계약상 이행을 청구하죠. 그래서 계약상의 이행 청구. 그래서 계약상 이행 청구를 하고, 그러니까 여기서 틀을 잘 잡아놔야 돼요. 그래서 이제 나중에 회사법 가서 나오면 뭐 거의 90% 이런 사례니까. 그럼 이제 계약상 이행 청구, 즉 상대방은 계약의 유지를 원할 거란 말이에요. 그럼 이제 회사 측에서 유지해서 주면 뭐 아무런 문제가 없는 건데 그런 거 시험에 안 나오죠. 그러니까 이제 회사 측에서는 무효를 주장할 거 아니에요, 무효. 그래서 무효 주장과 관련해서 이제 계약의 무효를 주장할 텐데. 뭐 취소랑 해제는 민법에서 묻잖아요. 뭐 차고 사기 강박 이런 걸 상법에서 묻지는 않잖아요. 그러니까 차고 사기 강박 이런 건 민법 문제고, 해제도 마찬가지죠. 해제도 민법에서 뭐 매매 계약이 해제된 이런 거 하지, 주식회사에서 뭐 해제됐고 이런 거 얘기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무효 취소 해제, 소멸 사유에서 무효 취소 해제 중에 이제 취소 해제는 주로 민법에서 다루는 거고, 상법에서는 이제 회사 측에서 무효를 주장하죠. 그럼 대표적으로 뭐 강행 규정 위반 무효인데, 그래서 강행 규정 위반한 무효잖아요. 근데 상법에서도 뭐 강행 규정 잘 안 묻죠. 그래서 몇 가지 이제 뭐 좀 밑에 나오지만 몇 가지 강행 규정인 거, 상법상에 그런 것들만 별도로 체크하면 되고. 그래서 강행 규정 위반한 무효가 되는 거고. 그래서 그다음에 무권 대리로서 무효잖아요. 그래서 이제 대표이사가 나왔을 때는 무권 대표, 그다음에 지배인 등이 나왔을 때는 무권 대리 이렇게 되죠. 그럼 이제 민법에서도 배우신 대로 이제 유효를 주장하는 상대방 측에서 뭘 입증해야 돼요? 유권이나 표현을 입증하죠. 그래서 유권, 그다음에 표현. 그러니까 대표 대리와 체결한 상대방이 계약의 유효를 주장해서 본인한테 청구하려면 유권, 표현, 그다음 뭐예요? 무권 대리 추인이잖아요. 그래서 무권 대리 추인. 근데 뭐 무권 대리 추인은 상법에 잘 안 묻고 그건 민법에서 많이 묻잖아요. 그래서 이제 표현 대리에서 이제 뭐예요? 표현 지배인 표현 대표이사죠. 그러니까 행위자가 뭐라고 했느냐에 따라 달라지는 거잖아요. 갑이 나는 대표이사요. 그러면 이제 표현 대표이사 395조의 문제인 거고. 그다음 나는 이 회사 지배인이다. 그럼 이제 표현 지배인 14조의 문제로 가는 거고. 갑이 나는 A 회사의 대표이사로부터 대리권 부여받았다. 그렇게 되면 표현 대리, 이제 민법 이제 125조, 126조, 129조 이렇게 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갑이 뭐라고 했느냐에 따라서 근거법이 달라지는 거죠. 대표이사가 아닌데 대표이사요. 그럼 표현 대표이사. 나는 지배인이다. 그럼 이제 표현 지배인. 나는 A 회사의 대리인이다. 그러니까 대표이사가 출장 가면서 나한테 대리권 줬다. 그럼 민법상 대리잖아요. 상법인데 왜 민법상 대리냐 이러면 안 되죠. 그러니까 갑이 뭐라고 했느냐에 따라서 표현 책임의 근거가 달라지는 거고. 무대 추인이야 뭐 상법에 따로 추인이 있는 게 아니라 이건 민법상의 법리니까 상법에는 잘 안 묻잖아요. 이렇게. 그래서 유권 대리나 표현 대표이사, 뭐 표현 지배 이런 것들이 문제가 될 거고. 그럼 그거에 대해서 또 무효를 주장하는 게 이제 전단적 대표죠. 그래서 전단적 대표 또는 전단적 대리, 전단적 대표 행위. 그러니까 이것도 민법에서 말씀드린 대로 민법에서는 이것까지 그냥 묶어서 무권 대리로 하는데 상법에서는 이걸 별도로 뽑아서 전단적 대표라고 하죠. 왜냐하면 이제 이사회나 주총 결의를 거쳐야 되는 것들이 많잖아요. 이사회나 주총. 그래서 이사회나 주총 결의를 거쳐야 되는데 안 거쳤을 때, 이거 전단적도 이거 일본 애들이 번역한 거잖아요, 독일어를. 그러니까 우리는 이런 말 안 쓰잖아요. 그래서 우리식 한자어로 치면 이제 독단적 이렇게 하잖아요, 독단. 전단이란 말 쓰진 않잖아요, 이거는. 일본 애들이 번역을 그렇게 한 거예요. 일본식 한자어죠. 상법에 그런 게 많잖아요. 뭐 유지 청구 이런 것들. 다 그게 일본의 잔재인데, 하여간 전단적 대표의 행위 할 수는 있는데 이사회나 주총 결의를 거쳐라. 근데 이런 절차를 위반하면 전단적 대표행위라고 따로 상법에서 뽑죠. 민법에서는 뭐 사원총회 결의 안 거치면 그냥 무권 내려가지고 그걸 전단적 대표라고 따로 하지는 않잖아요. 민법에서는 이건 묶어서 그냥 무권으로 보는데, 상법에서는 이사회나 주총 결의를 거쳐야 되는데 안 거치고 했다면 전단적 대표로 따로 뽑는 거고. 그 다음 마지막에 대표권 남용. 그래서 대표권이나 대리권 남용이죠. 그래서 대표권 남용, 그 다음 대리면 대리권 남용. 이거는 뭐 민법하고 똑같이 107조이랑 단서 유추 적용의 문제 뭐 이런 걸로 가죠. 그러니까 이 화살표 방향을 잘 봐야 돼요. 누가 주장하는지를. 그래서 이 틀에 맞춰서 여기서 이제 두 가지씩 뽑아서 계속 출제가 됐었잖아요. 요즘은 좀 뜸하지만 초창기에 뭐 상법 문제는 100%다 이거였죠. 그러니까 뭐 1회 때부터 쭉 보면 1회부터 한 6, 7회까지는 다 여기서 뭐 이거 두 개 뽑거나 이거 두 개 뽑거나 이렇게 출제가 됐던 거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상법에서 추가되는 게 뭐예요? 여기서 이제 뭐
상업 등기 효력. 그래서 상업 등기 효력이 문제가 되죠. 그래서 상업 등기 효력과 관련해서는 일단 뭐예요? 등기사항이어야 되잖아요. 등기할 사항을 등기 안 했을 때 문제 37조. 그다음에 고의로 허위의 사실을 등기했을 때 39조의 문제 이렇게 되잖아요. 소위 말하는 부실 등기 효력. 그래서 37이냐 39냐의 문제 뭐 등이 있죠. 뭐 37조가 적용되는 거냐 뭐 반대해석 사항이냐 뭐 해당 부분 나올 테니까. 그 상업 등기 효력. 그럼 이제 뭐가 등기 사항인지 알아야죠. 그 등기할 사항을 등기 안 했을 때는 37. 그다음에 허위 사실을 등기했을 때는 39의 문제. 부실 등기 효력 이렇게 되잖아요. 그럼 상업 등기에서 뭐 지배인 등기 사항이고 주식회사로 하면 이제 317조 등기 사항이고 그러니까 그런 조문들을 자꾸 이렇게 입에 붙이셔야 돼요. 숫자를. 그래야지만 나중에 찾아보죠. 그래서 상업 등기 사항인데 등기 안 했을 때 문제, 뭐 대표이사를 제대로 등기 안 했다, 뭐 그런 것들이 나오잖아요. 그 뭐 일회 변시도 나온 거고. 그래서 그런 것들이 이제 출제가 될 수 있죠. 그리고 일회 변시 나왔던 게 상업 등기 효력하고 표현 대표이사 이 두 가지 나온 거죠. 그러니까 요것 중에서 두 개씩 묶어가지고 계속 출제가 됐었죠. 그래서 요즘은 초기에 하도 많이 나오니까 요즘 잘 안 나오지만 상법의 뭐 기본 사례잖아요, 기본 사례. 그래서 요 틀에 맞춰가지고 이제 체계를 잘 잡아 놓으셔야 돼요. 그래야지만 판례, 객관식 판례도 이해가 되고 사례 문제도 기본기로 이건 뭐 언제나 나올 수 있는 거라 그런 것도 정리하죠. 민법도 그렇고. 그래서 이런 형태로서 이제 B는 계약의 유지를 청구하고 회사에서 이제 무효사 이게 다 무효잖아요, 무효. 강행규정 위반 무효, 무권대리 무효, 전단적 대표도 이제 그 요건을 갖추면 무효. 그다음 대표권 남용도 뭐 알아권 할 수 있으면 무효. 이 행위가 다 무효죠. 무효 사유를 주장하는 그 틀인데 그래서 상업 사형인 1번 보세요. 자, 1번이 이 맥락에서 나온 판례죠. 자, 1번 판례 보면 해설에서요. 지배인의 행위가 영업주 영업에 관한 것인지 여부는 행위 당시의 주관적 의사와는 상관없지요. 즉 배임 의사가 있더라도 객관적으로 판단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배임 의도가 있더라도 객추로 판단하죠. 객관적 추상적으로 판단하는데 영업주 명의로 한 어음행위는 객관적으로 뭐 영업주 명의로 지배인이 할 수 있죠. 따라서 지배인의 대리권 범위에 속한 행위이므로 개인적 목적을 위해서 어음행위 이게 뭐예요? 지배권 남용, 대리권 남용이잖아요. 그래서 대리권 남용이라도 일단 본인한테 미치죠. 다만 이런 배임의사에 대해 상대방이 알았거나 알 수 있었으면은 107조랑 단서로 가서 어음행위가 무효가 될 뿐이잖아요. 그리고 자 이런 법리는 이 마지막 줄이 이해가 돼야 돼요. 표현 지배인의 경우에도 동일하다. 이게 뭐예요? 그러니까 지금 얘가 이제 어음 발행 권한이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음 발행 권한이 없는데 제한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A가 갑을 지배인으로 뽑아놓고 너는 어음 발행하지 마라 이렇게 걸어놨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음 발행 권한이 없는데 권한을 넘어가지고 이제 어음을 발행하면서 그래서 어음 발행하면서 당연히 하지 마라고 했는데 하는 거는 회사 이익이 아닐 거 아니에요. 회사 이익이면 뭐 굳이 하겠어요. 그러니까 회사에서 하지 마라고 했는데 한다는 건 이제 회사 이익이 아니라 이제 자기나 제3자 이익을 위해서 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전단적 대표도 그렇죠. 회사 이익을 위하면 정정당당하게 다 거쳐서 하지 왜 몰래 하겠어요. 대부분 다 배임의사란 말이에요. 배임의사. 그래서 권한을 넘어가지고 행위를 했는데 그것도 본인의 이익이 아니라 자기나 제3자 이익을 위해서 했단 말이죠. 그럼 권한을 넘으면 뭐예요? 무권대리잖아요. 무권대리, 무권대표. 그 다음에 본인의 이익이 아니라 자기나 제3자 이익이 뭐예요? 대표권 남용, 대리권 남용이잖아요. 대리권 남용. 그래서 이 무권대리에 대해서 조금 상대방이 뭐예요? 이것도 민법에서 말씀드린 대로 선의의 대상이 다 다르다고 그랬잖아요. 그 무권에서 표현으로 갈 때 이제 표현 대표이사에서 선의 무중과실인데 선의의 대상은 뭐예요? 대리권, 대표권 유무잖아요. 쟤한테 대표권이 없는데 대표권이 있다고 믿음의 선이고 그 다음에 전단적 대표는 뭐예요? 이사회나 주청결의 이런 절차 위반 이사회나 주청결의를 안 거쳤다는 절차 위반을 모르는 거잖아요. 그 다음 대표권, 대리권 남용은 뭐예요? 배임의사를 모르는 거잖아요. 배임의사. 그러니까 선의의 대상이 다 다르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각각 선의의 대상을 다 따져봐야죠. 그래서 표현 대리에서 선의 무중과실이라고 해서 대표권 남용도 무조건 선의 무중과실이다 이렇게 올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B가 쟤한테 대리권이 없는 거는 몰랐는데 대리권 없는 건 몰랐는데 배임의사에 대한 알았다. 그러니까 요즘 뭐 도박장에 다녀가지고 돈이 필요한 거 하니까 저거 이제 배임행위 하는 거 아니냐 뭐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민법에서 보셨던 명성 판결도 그 얘기죠. 그래서 그 이제 당자 대리권만 있는 자를 몰랐으니까 표현 대리는 되지만 배임의사에 대한 알 수 있었다. 그렇게 본 거잖아요. 명성 판결도.
그러니까 여기서도 이제 뭐예요? 상대방이 얘한테 대리권이 없는 줄 몰랐단 말이죠. 그러니까 지배권이 없는 줄 몰랐는데 배임이사에 대해서는 알 수 있었다. 이렇게 되면 회사 측에서는 표현 대리에 대해서는 대항 못하지만 대리권 남용으로는 대항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무효로 만들 수 있다. 그 얘기죠. 그래서 마지막 줄에 표현 지배인의 경우에도 동일하다. 이 문장이 이해가 돼야 된다 이 얘기예요. 그래서 표현 지배인, 즉 지배인이 아닌데 지배인으로서 행위를 했고 그게 뭐야? 본인의 이익을 위해서 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본인이나 아니 그 주식회사가 아니라 자기나 제3자 이익을 위해서 그랬을 때 상대방이 지배권에 대해서 지배권이 없는 걸 몰라가지고 표현 지배인으로서 본인한테 청구를 했을 때 본인 측에서는 야 너는 갑이 대리권 지배권이 없다는 걸 몰랐더라도 배임이사에 대해서는 알았거나 알 수 있지 않았느냐. 그래서 이건 무효다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유권 대리뿐만 아니라 표현 대리도 대리권 남용이 된다. 그게 이제 민법에서는 명성 판결 얘기였잖아요. 이제 그런 얘기로 가야죠. 그렇게 이해를 하셔야 되고 나중에 해석법 가면 그 틀에서 뭐 계속 보실 거고 그러니까 이런 문제들이 뭐 객관식뿐만 아니라 객관식에서 계속 나오고요. 이 판례가. 그래서 핵심은 아까 얘기한 대로 이제 선의의 대상이 다 다르니까요. 그래서 무권 대리의 선의하고 그 다음에 전단적 대표의 선의하고 대표권 남용의 선의의 대상이 다 다르죠. 그래서 이제 표현 지배인도 동일하다는 게 얘한테 지배권이 없는 건 몰랐는데 배임 행위에 대해서는 알았다. 그렇게 되면은 무효가 된다. 이렇게 되는 거고. 그래서 이제 개인적 목적이라도 일단 본인한테 효과가 미치고 다만 그 배임의사, 개인적 목적이라는 게 배임의사잖아요. 배임의사의 상대방이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는 이 무효가 된다. 그렇게 되는 거고 대리권 남용에 걸려서 무효가 된다. 이런 얘기죠. 그 다음 한 장 넘겨서 4페이지에 그럼 이제 상업 사용인 중에 지배인이야 뭐 그 재판소 재판에 포괄 대리권을 갖는데 부분 사용인을 판단하기 어렵죠. 그래서 그 4번 같은 거, 그다음 4번이나 그 5번 같은 거는 결론을 알아두시면 돼요. 그러니까 판례 아닌 거를 낼 수는 없으니까 부분 사용인은 그 4번 해설 보면 건설업 목적의 건설회사의 업무는 수주 공사 시공이란 두 가지. 그 공사를 따와가지고 저기 시공하는 거잖아요. 근데 건설회사 현장 소장이 뭐 계약 체결하고 이러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현장 소장은 특정된 현장 장소에서 시공과 관련된 업무를 하지 현장 소장이 가서 뭐 계약을 따오고 뭐 돈 빌려고 이러진 않죠. 그래서 따라서 14조에서 말하는 뭐 등등의 표현 지배인이라고 할 수 없고 지배인 자체가 아니니까 지배인의 외관을 갖고 있지 않잖아요. 그 현장 소장이 뭐 공사 따고 가서 돈 빌려고 이러진 않죠. 그러니까 이제 지배인으로서 외관 자체가 없으니까 표현 지배인이 될 수가 없다는 거고. 다만 15조 상에 영업의 특정한 종류 등등에 관해서 부분 사용인은 될 수 있다 이거죠. 왜냐하면 현장 소장이니까 현장에 들어오는 물건 계약하고 뭐 이럴 수 있잖아요. 그런 건. 그래서 판결지 2번에 현장 소장의 업무 범위는 시공과 관련된 자재 뭐 등등이죠. 그다음에 현장에서 일하는 일하시는 분들과 관련된 그다음 뭐 하도급 계약 체결 뭐 등등 이런 게 될 수 있다 이거죠. 그다음에 이제 그 현장에서 들어오는 기계 같은 거 계약하고 빌리고 이런 거 할 거 아니에요. 따라서 그런 등의 모든 행위에 이제 불과하다. 그러니까 부분 사용인이다 이거예요. 따라서 아무리 소규모 회사라도 이 현장 소장이 나가서 돈 빌리고 이러지는 않단 말이에요. 그와 관련 없는 새로운 수주 활동 이런 것들은 업무 범위가 아니죠 당연히. 아무리 조그만 회사라도 현장 소장이 나가가지고 뭐 계약 따오고 돈 빌려오고 이러진 않잖아요. 그래서 판결 3번에 건설회사의 현장 소장은 채무 보증, 채무 인수 같은 동거래는 안 하죠. 그래서 그리고 또 뭐 위임받았다고 볼 수 없을 것이지만 그냥 현장에서 뭐 하도급 계약, 그 다음에 장비 임대차. 그럼 현장 소장이 제일 잘할 거 아니에요. 그 이 현장에 필요한 기계 장비가 뭔지. 그 정도 내에서는 권한이 있다. 그래서 부분 사용이라는 거죠. 전체 지배인으로 볼 수는 없는 거고. 그래서 이제 그 중기 임차, 그 기계 같은 거 임차하잖아요. 그래서 임차하는데 보증을 하게 됐고 이런 범위 안에서는 이제 대리권이 있다 이거잖아요. 따라서 그 마지막 네 줄에 회사로서는 현장 소장에게 이러한 보증 행위를 할 수 있는 권한까지 위임했다고 볼 수 있다 이런 얘기고 설사 아니더라도 그때는 뭐예요? 그 부분 한도 내에서는 표현 책임이 성립될 수 있다. 그러면 이제 앞에 문제 나왔었지만 부분 사용인은 이제 그 표현 책임을 인정하는 명문 규정이 없으니까 우리 판례는 민법으로 간다는 거죠. 그러니까 민법상 표현 대리가 될 수 있다는 거고. 그래서 그 판례 마지막 두 줄에 권한이 있다고 믿은데 정당한 이유가 있다. 그러니까 민법상 표현 대리로 갈 수 있죠. 그래서 표현 부분 대리 부분 사용인의 조문은 없으니까 우리 판례는 민법으로 간다 그 얘기잖아요. 그래서 이제 부분 사용인은 이제 범위가 애매하기 때문에 판례 없는 걸 내기는 어려워요. 그러니까 그 얘기를 알아두시고.
그다음 5번도 그런 얘기잖아요. 그래서 5번에 썰에서 전살개발 장비 구매 관련된 실무를 총괄하는 상업사회의 지위 있는 자가 이제 그러니까 그거만 하는 거니까 새로운 채무 부담 발생시키는 지급 보증 행위를 했다 이런 것들은 아니다라는 거고. 그래서 권한에 속하지 않죠. 그러니까 뭐예요? 유권 대리가 아닌 거잖아요. 그 유권 대리가 아니면 표현 대리로 갈 수 있는데 표현 대리는 이제 상법 14조 유추가 아니라 민법상 표현 대리로 간다는 게 판례죠. 그래서 그건 뭐 요건 갖춰야지만 이제 따져보는 거고. 그다음 6번도 좀 전에 칠판에서 봤던 그 맥락이잖아요. 그래서 6번에 부본 사용인이 그 범위 내에서 한 행위는 설사 그러니까 유권 대리잖아요. 상업 사용인이 즉 그 사람이 영업주 본인 이사 이익에 반해서 자기나 제3자 이익 이게 뭐예요? 유권 대리인데 대리권 남용한 거잖아요. 그럼 바로 이제 107조랑 단수 유추로 가죠. 그래서 오른쪽에 영업주 본인의 행위로서 유효하지만 상대방이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는 뭐예요? 무효가 되는 그 얘기죠. 그래서 요거는 유권 대리 대리권 남용의 문제 뭐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 그다음에 이제 상호로 가셔서는 앞에는 뭐 명의대여자 뭐 이런 것도 뭐 크게 어렵지는 않은데 8페이지 가셨어요. 자, 8페이지에 그 10번 가서 보시면 그러니까 명의 차용자의 행위에 대해서 명의대여자가 분의적 연대 책임을 지는데 불법 행위는 아니라는 게 판례 입장이죠. 그래서 10번 해설에서 상법 24조의 명의대여자 책임은 차용인과 상대방 거래행에 생긴 채무에 명의대여자를 상대방으로 오인한 상대방 보호잖아요. 따라서 불법 행위일 때는 오인했더라도 판례는 뭐예요? 인과관계가 없다고 본 거죠. 불법 행위에서는. 그래서 이제 상대방이 불법 행위를 당하면서 아 나한테 가해 행위를 하는 자가 명의 대여자고 그 명의의 주체구나 이렇게 인과관계가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제 인과관계가 없어서 명의 대여자에게 불법 손배 책임 물을 수는 없다 이런 거고. 그러나 그럼 이제 명의 대여자 책임으로서 이제 계약장 뭐 그 책임 물을 수 없는데 우리 판례가 뭐예요? 사용자 책임을 인정한 판례는 있죠. 그러니까 비교 판례에서 사용자 책임을 기억하셔가지고 이게 피해자가 청구해달라 기록형 같은 데 나올 수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청구 원인을 뭐로 가야 돼요? 사용자 책임으로 가야 돼요. 그래서 비교 판례를 보면 명의 사용을 허가받은 사람이 업무 수행에서 그 손해를 끼쳤다면 명의 사용을 허가한 즉 명의 대여자는 뭐예요? 750조 사용자 책임진다는 거죠. 그래서 사용자 책임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알아두셔서 특히 기록형에서 청구 원인을 사용자 책임으로 알아두시면 돼요. 그래서 바로 이제 명의 대여자에게 불법 행위 기한 750조 불법 손배로 갈 게 아니라 756조 사용자 책임으로 가라 이런 얘기죠. 그다음 그 뒤에 뭐 세 줄은 사용자 책임의 일반 요건이니까 뭐 그건 그건 밑보서 보신 거 똑같고 지휘 감독 지위 있느냐 뭐 그건 밑보서 보신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명의 차용자와 거래한 상대방이 명의 차용자는 이제 자력이 별로 없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명의 대여자한테 청구하려면 750조로 갈 수는 없다. 왜냐 인간계 없으니까. 그러나 이제 사용자 책임의 요건을 갖췄다면 사용자 책임으로 갈 수 있다 이거죠. 그다음에 오른쪽에 그 11번 해설도요. 자, 24조의 명의대여자 책임은 외관보호 금반원이잖아요. 따라서 명의대여자가 영업주로서 자기 성명 상호를 사용하는 것을 허락했을 때 차용자가 사용해서 이제 법률행위 가지고 지게 된 아까 불법행위 적용 안 된다고 그랬어요. 거래상 채무에 대한 계약상 이행 책임이잖아요. 명의대여자 책임. 따라서 명의대여자 책임은 명의를 사용 허락받은 자의 행위 하나고 요게 이제 해석상 많이 다퉈지죠. 일단 판례 요지는 명의 차용자의 피용자 행위에 대해서까지 명의대여자는 책임 안 진다 이랬잖아요. 그러니까 명의 차용자의 피용자 행위에 대해서는 명의대여자가 책임 안 진다라고 봤는데 이거는 이제 그 일반화 시키면 안 된다 이런 얘기죠. 판례도 뭐 이거 하나밖에 없고 그래서 화살표 뒤에 교수님 평석을 좀 이해를 하셔야 돼요. 일단 뭐 객관식에서는 그대로 나오잖아요. 판례 요지 그대로. 그래서 이제 명의대여자 책임은 명의 차용자의 행위에 대한 거래상 책임이기 때문에 명의 차용자의 피용자 행위에 대해서 책임 안 진다 이렇게 판시한 거죠. 그래서 객관식으로는 그 11번에 1번처럼 뭐 그대로 나올 테니까 그렇게 이제 객관식 맞추면 되는데 이제 주관식 용어로는 화살표 뒤에 보세요. 이제 교수님 평석을 좀 이해를 해야 돼요. 명의대여자 책임은 차용자의 피용자 행위까지 확대되지 않는다는 걸 분명히 하고 있는데 이 판결은 조심해야 된다는 거죠. 저 판례 취지는 피용자의 행위를 차용자 행위로 볼 수 없기 때문에 책임 인정할 수 없다는 거예요. 따라서 피용자에게 이제 명의 차용자가 피용자에게 뭐 대리권을 주지 않고 이랬을 때 얘기를 하는 거죠. 만약에 명의 차용자가 자기 피용자한테 대리권을 주면 대리인의 행위는 본인의 행위하고 똑같잖아요. 그럼 차용자가 한 거하고 똑같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판례는 피용자에게 대리권이 없을 때만 그렇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관련 판례도 또 그렇게 볼 수 있고, 그래서 이런 판례들 때문에 그 위에 있는 판례를 비판하는 학설도 있는 거니까요. 자, 그래서 관련 판례를 보면 이제 명의를 대여한 자를 영업주로 인하고 거래한 상대방 이익, 거래상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거잖아요. 따라서 명의 대여자는 차용자가 거래하는 과정에서 부담한 채무를 연대, 정확하게 이제 부진정 연대죠. 그리고 건설업에서는 하도급이 많이 이루어지잖아요. 그러니까 건설업 면허를 대여한 자는 자기 성명 사용해서 건설업 것을 허락했기 때문에 하도급 거래를 수반하는 것이 일반적이죠. 따라서 대여받은 명의 차용자가 면허를 대여한 자 명의로 하도급 거래하는 것도 허락했다라고 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면허 대여한 자를 영업주로 위한 하수급인에 대해서도 명의 대여자로서의 책임을 지고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래서 면허를 대여받은 자, 명의 차용자를 대리 대행한 자가 여기죠. 대리 대행한 자가 면허를 대여한 자 명의로 하도급 거래했을 때도 뭐예요? 명의 대여자는 책임져라 이거잖아요. 그러니까 교수님 말씀이 이제 이런 타당성이 있는 거죠. 근데 이제 일단 객관식 용어로는 이제 11번에 1번처럼 이제 그대로 이제 나올 테니까 그렇게 알아두시고, 그래서 이걸 이제 그 첫 번째 판례를 일반화시키면 안 된다 이렇게 보면 되겠고, 그래서 이제 그게 그 2번 지문이잖아요. 2번 지문이 관련 판례 나온 거죠. 그런 거 다 알아두셔야 되고, 그 다음에 12번으로 가셔가지고 맨 밑에 해설해 보면 금반원 외관주의 법리에 따라서 명의 대여자가 영업주로 알고 거래한 선의의 제3자 보호다 이런 얘기고, 따라서 명의 대여자도 외관주의 책임이잖아요. 그래서 마지막 줄, 자, 요거는 좀 해석상 그 이해를 하셔야 되는데, 명의 대여자가 상인이 아니어도 상관없잖아요. 그래서 이 대표 이 판례가 이제 그 당시 직하시였죠. 인천 직하시리 병원이었잖아요. 그러니까 명의 차용자는 상인이어야 되지만 명의 대여자는 상인이 아니어도 상관없죠. 왜냐하면 조문에 24조를 보면 명의 차용자는 무조건 상인이어야 되잖아요. 24조에 타인에게 자기의 성명 상호를 사용하여 영업을 할 것을 허락한 자죠. 그러니까 타인은 뭐예요? 이름 빌려서 뭐래요? 영업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명의 대여자는 상인이 아니어도 상관없지만 명의 차용자는 상인이어야 된단 말이에요. 영업하니까. 그래서 자기를 영업주로 인하여 거래한 3자에게 연대, 부진정 연대 책임이 있다. 이렇게 되는데, 따라서 대여자는 상인이 아니어도 상관없죠. 그래서 이 판례가 그 뒷페이지 넘어가서 10페이지 보시면 판교지 2번이 사실관계잖아요. 그러니까 그 당시는 직하시였죠. 그러니까 사단 법인이 인천 직하시로부터 병원 시설을 임대받아서 뭐요? 이름을 인천 직하시립 병원 이랬단 말이에요. 그럼 사람들이 다 이거 인천시가 하는 줄 알 거 아니에요. 그래서 경영 주체가 사단 법인이 아니고 인천시라고 인정한 원심 판결은 뭐 등등 이렇게 돼 있는데, 지금 여기 뭐야? 인천시는 이름만 빌려준 거고, 아까 얘기했잖아요. 권리의무의 주체가 이제 상인이 되는데 빌린 사람이 상인이 되는 거죠. 빌린 사람이. 근데 명의 대여자는 뭐예요? 명의를 빌려줬으니까 24조에 따라 같이 책임을 질 뿐이고, 영업의 주체는 실제로 영업하는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인천시라고 인정한 원심 판결은 위법을 저질렀다 이렇게 본 거잖아요. 인천시가 상인이 아니라 빌린 사람이 상인인데, 근데 인천시는 뭐예요? 명의 대여자로서 같이 책임만 질 뿐이죠. 실제로 경영한 주체인 사단 법인이 권리의무의 주체가 되니까 그 사람이 상인인 거고, 인천시는 24조에 따라 이름을 빌려줬기 때문에 부진정 연대 책임을 지는 거고, 그러니까 인천시가 상인이 아니잖아요. 그런데도 이제 명의 대여자는 상인이 아니어도 상관없다는 거고, 그래서 대여자는 상인이 아니어도 상관없는데 차용자는 이름 빌려서 영업을 하기 때문에 상인일 수밖에 없어요. 근데 다시 앞으로 가셔가지고, 그래서 맨 마지막 줄에 명의 대여자가 상인이 아니어도 됐죠. 이건 됐죠. 근데 뒤에 문장이 명의 차용자의 영업이 뭐예요? 이 끊어져가지고 상인이가 아니라도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거에 대해서 해석상 이제 비판이 많아요. 그럼 명의 차용자는 상인이 아닐 수가 없는데, 그럼 이 명의 차용자의 영업이 상행위가 아니더라도 이렇게 해서 이제 학설은 영업적 상행위가 아니라 보조적 상행위도 상관없다 이렇게 축소 해석하는 거예요. 이 문장을. 일단 판례 요지 자체는 그대로 알아두시고 객관식에 그대로 이제 옮길 수도 있으니까. 그래서 이제 명의 차용자는 영업하기 때문에 반드시 상인인데, 그럼 이 판례 요지에서 명의 차용자의 영업이 이제 상행위가 아니라 하더라도 이랬잖아요. 그럼 명의 차용자의 영업이 상행위가 아닐 수가 있느냐? 그래서 이거 비판하니까 학설들 중에서는 이 의미는 영업적 상행위가 아니라 보조적 상행위에도 상관없다 이런 의미로 썼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조적 상행위. 그래서 이제 그 요지에 그 명의 차용자의 영업이 그 상행위 앞에다가 보조적 요 말을 써놓으시고 이렇게 해석해도 된다 이거죠.
예컨대 뭐 약국 같은 데서는 약 파는 게 영업적 상행이잖아요. 그럼 뭐 약을 자기도 구입해 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약을 구입하고 그다음에 식당에서는 음식 파는 게 영업적 상행인데 식자재 사고 배달용 오토바이 사고 이거 보조적 상행이잖아요. 그러니까 명의 차용자의 영업이 영업적 상행이 아니라 보조적 상행이어도 상관없다. 그래서 명의 차용자의 영업이 그러니까 거기다가 이제 영업적 상행이 아니라 그래서 영업적 상행위가 아니라 이제 보조적 상행위여도 상관없다. 이런 의미로 해석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명의차용자의 영업이 영업적 상행위가 아니라 이제 보조적 상행이라도 이제 명의대여자는 책임진다. 이런 의미로 이 문장을 해석한다 이거죠. 통설이. 그래야지만 이 판례가 이해가 된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제 좀 전에 조문에서 보신 대로 명의차용자는 영업을 해서 상행일 수밖에 없는데 그 명의차용자의 행위가 이제 상행위가 아닐 수가 있느냐? 그래서 그 상행위는 영업적 상행위가 아니어도 된다. 그러니까 보조 상행위도 된다. 이렇게 이제 해석을 해야 된다는 게 이 판례에 대한 일반적인 평가니까 그렇게 이해를 하시고. 그래서 가끔씩 뭐 상인인데 이제 명의차용자는 반드시 상인인데 이 상행위가 아닐 수가 있느냐 이렇게 질문하시는 분도 있어서 미리 말씀드린 거니까. 그러니까 영업적 상행위가 아니더라도 위 법리를 적용하는데 아무런 영향이 없다. 이제 이렇게 읽어야 된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그러면 이제 명의대여자하고 차용자의 관계는 부진정 연대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부진정 연대 법리를 이제 요거로 물어볼 수 있고 그 밑에 문제들이 다 그런 맥락인 거죠. 자, 그래서 3번 해설을 보시면 대여자와 차용자 행위는 동일한 목적 가진 채무로서 서로 중첩 등등해서 뭐예요? 조문에는 연대하연대 부진정 연대죠. 그럼 밑에 얘기는 다 부진정 연대 밑버서 보신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밑줄 친 부분 내려가셔서 채무 승인 시효의 포기 효력은 안 미치죠. 그러니까 부진정 연대는 4가지만 절대어잖아요. 나머지는 전부 다 상대어고. 그래서 그런 문제들이 이제 객관식에 나왔는데 사례도 충분히 나올 수 있죠. 그래서 이제 오른쪽 5번을 보면 민소쟁점까지 됐잖아요. 자, 부진정 연대는 마찬가지로 채권자가 각 피고들한테 전부 승소를 원하는 거잖아요. 다만 집행할 때 한 사람한테 받으면 다른 사람한테 더 이상 집행 못하는 거니까. 그러니까 부진정 연대 채무자들을 상대로 청구할 때는 연대 채무도 마찬가지인데 소송 형태가 뭐예요? 통상의 공동소송이죠. 그래서 오른쪽 5번 해설에서 부진정 연대 채무 관계에 있는 채무자들을 공동피고로 해서 이행의소가 제기됐을 때 공동피고에 대한 각 청구는 법률상 양립 가능하잖아요. 전부 다 승소를 받을 수 있죠. 집행할 때만 뭐 한 명한테 받으면 다 받는 거니까. 그래서 전부 승소를 원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양립 불가능한 게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예비적 선택적 공동소송이 아니고 뭐예요? 그냥 통상의 공동소송이잖아요. 그래서 필공과 관련된 민소법이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통공후 민소에서 보신 대로 이제 상소 불가분원 지용이 안 된다 그랬잖아요. 상소로 인한 확정 차단 효력도 상소인과 상대방 대해서만 생기고 다른 소송인에게는 미치지 아니한다. 즉 상소 불가분 원칙이 적용되지 않는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그런 문제로 나온 거잖아요. 그래서 5번 질문 보세요. 위 소송에서 가배 청구가 모두 인용이 되고 판결에 을만 항소했을 때 항소로 인한 확정 차단 효력은 을갑사에서 발생하고 병한테는 발생하지 아니한다. 그래서 독립의 원칙이 적용되는 그런 문제로 됐죠. 그러니까 이제 부진정 연대다 이렇게 쉽게 주지 않고 얘네들이 부진정 연대인지를 검토하는 문제를 낸 다음에 그냥 부진정 연대 밑버서 봤던 그런 법률 관계가 나오는 거죠. 그런 것도 사례로도 충분히 낼 수 있잖아요. 사례로. 그래서 그런 형태로 좀 알아두셔서 이제 부진정 연대를 조금 이제 난이도 있게 내면 얘네들이 부진정 연대인지를 묻고 그 다음에 부진정 연대에서 밑보에서 보셨던 뭐 절대요, 상대요, 소송의 방법 이런 거. 그 부진정 연대 이런 건 뭐 다 통곡이니까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고. 그래서 이제 명의대여자 책임이 또 사례로도 중요하잖아요. 상총에서 이제 중요한 것 중에 안 나온 것 중에 하나가 명의대여자 책임의 문제인 거고. 그 다음에 13번 뒤에 하고 뭐 등등의 이제 상업 등기와 관련해서 이제 등기 말소 청구의 문제가 이거는 이제 사례도 이미 출제가 됐죠. 그거는 22조 23조 그대로 출제가 됐는데 그러니까 이제 기록형으로 나온단 말이에요. 기록형으로. 그래서 이제 갑이 상호 전용권과 관련해서는 자, 물권법 갖고 헷갈리면 안 되죠. 물권법은 어떻게 돼요? 등기를 먼저 해야 권리 취득하잖아요. 근데 상호는 등기가 성립 요건이 아니라 등기가 되면 상호 전용권이 강화가 될 뿐이죠. 그러니까 순간 착각하면 이게 이제 등기랑 헷갈려가지고 틀릴 수 있으니까 자, 상호는 어떻게 돼요? 먼저 쓴 사람이 권리자잖아요. 선사용자. 물론 시험 문제는 주어지겠죠. 그래서 얘가 언제부터 상호를 썼고 얘는 언제부터 썼고 이렇게. 그래서 상호는 먼저 쓴 사람이 임자예요. 등기하고 상관없이. 그 선사용자 뭐야 미등기자.
근데 상대방은 뭐예요? 후사용자. 후사용자고 이제 이 사람은 이제 등기를 했단 말이죠. 이게. 그러면 이제 저 물권법 가지고 보면 아 얘는 등기했으니까 얘는 권리자고 얘는 미등기니까 안 되는 거 아니야. 순간 착각하면은 이제 실수하니까 상호는 등기하고 상관없이 먼저 쓴 사람이 권리자가 된다 이거죠. 상호 전용권은. 그래서 다만 등기가 되면 강화가 될 뿐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미등기 선사용자가 등기된 후사용자를 상대로 뭐야 상호 등기 말소를 청구할 수 있단 말이죠. 상호 등기. 그러니까 상호 등기에 대한 말소 청구. 그래서 이제 말소 청구는 그냥 일반적인 등기 말소하고 똑같아요. 등기 번호 나올 테니까 말소 등기 절차를 이행하려면 돼요. 그러니까 기록형으로 이거는 이제 사령에는 이미 출제가 됐죠. 뭐 벌써 오래됐지만. 그래서 이제 기록형 문제로 말소 등기 청구로 나올 수 있어요. 그럼 이제 일반적인 우리 등기법에서 물권법에서 말소 등기할 때 등기 번호 특정하잖아요. 그래서 뭐 서울중앙지법 뭐 어쩌고 해서 그거 그대로 쓰시면 돼요. 그래서 그렇게 쓸 때 이제 얘가 미등기권자고 얘가 등기가 됐더라도 선후 사용이 문제다 이거죠. 사용이 먼저 쓴 사람이 임자예요. 그래서 상호 전용권은 등기가 되면 강화가 될 뿐이죠. 그럼 이제 근거로 이제 23조로 가야 되잖아요. 자, 그래서 23조를 보시면 주체를 오인시킬 수 있는 상호의 사용 금지. 여기서 세 가지 목차를 뽑아내야 돼요. 누구든지 부정한 목적으로 타인의 영업으로 오인할 수 있는 상호를 사용하지 못한다. 그래서 이제 첫 번째 뭐예요? 부정한 목적이죠. 그래서 상대방한테 부정한 목적이 있어야 된다. 그다음에 이제 오인할 수 있는 상호. 그래서 오인 가능성. 오인 가능성. 그래서 뭐 부호선 이렇게 앞서서 외우잖아요. 2항에 이란 규정에 위반하여 상호를 사용하는 자가 있을 때 이로 인하여 손해받을 염려가 있는 자. 그래서 세 번째 손해 발생의 염려. 그래서 손해 발생의 염려. 그래서 이제 세 가지 요건을 입증해야 돼요. 부호선 이렇게 앞서서 생각하면 되죠. 그래서 손해받을 염려가 있는 자 또는 상호를 등기한 자. 그러니까 뭐예요? 상호를 등기한 자는 뭐가 필요 없어요? 손해받을 염려가 필요 없어요. 그래서 이제 미등기권자는 요 세 가지를 입증하는 거고 만약에 갑도 등기까지 했다. 등기가 됐다면 손해 발생의 염려는 필요 없다는 거죠. 그래서 대등하게 규정돼 있잖아요. 손해를 받을 염려가 있는 자 또는 상호를 등기한 자. 그러니까 상호를 등기한 자는 손해 발생의 염려를 입증할 필요가 없다는 거고. 그다음에 이제 사망에 손배 청구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별도로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다는 거고. 그다음 4항에 동일한 특별시 등등에서 동정 영업으로 타인이 이미 등기한 상호를 사용하는 자는 뭐예요? 부정한 목적 추정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만약에 갑이 등기를 했다면 상대방 의뢰 부정한 목적이 뭐가 돼요? 추정이 되죠. 추정. 그러니까 갑은 뭐만 입증하면 돼요? 오인 가능성만 입증하면 되죠. 오인 가능성. 근데 이거 가지고 완벽히 보고가 안 되잖아요. 왜냐하면 추정이니까 깰 수 있잖아요, 이거는. 그래서 고려당 사건에서 부정한 목적이 깨진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마산 고려당 사건에서 이제 부정한 목적이 없다라고 해가지고 이 추정이 깨어진 거죠. 그럼 23조로 갈 수 없단 말이죠. 그러니까 23조는 등기가 안 돼 있으면 부정한 목적, 오인 가능성, 손해 발생 염려를 원고가 다 입증을 해야 되고, 그다음에 원고도 등기가 됐다. 그러면은 상대방의 부정한 목적 추정되고 손해 발생은 필요 없으니까 오인 가능성만 입증하면 되죠. 근데 부정한 목적도 추정이니까 을이 이제 깰 수 있단 말이에요. 나한테 부정한 목적이 없다. 그래서 부정한 목적이 없어서 23조가 배척이 된 게 이제 고려당 사건이잖아요, 그게. 그래서 고려당 주식회사가 오히려 규모가 더 크기 때문에 뭐 마산 고려당을 이제 사용할 부정한 목적이 없다고 본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가지고 완벽하게 보고가 안 되니까 22조로 가자 이거잖아요. 22조. 그러면 22조가 실제법상 권리냐? 그래서 실제법상 권리설돈 줄여서 실제법설이라고 하죠. 그다음 아니다. 절차법설이다. 그러니까 등기관이 각하하는 권리를 준 것뿐이다. 이렇게 하는데 우리 판례는 실제법설이다. 이렇게 보잖아요. 그 동부주택 건설 주식회사 판례가 뭐 그런 맥락이죠. 그럼 22조로 가면 실익이 뭐예요? 다른 거 다 필요 없단 말이에요. 다른 거 다 필요 없고 내가 먼저 등기했다. 이런 끝이죠. 자, 22조를 보면 타인이, 즉 타인이 여기 갑을 말하잖아요. 그래서 타인이 등기한 상호는 동일한 특별시 등등에서 뭐예요? 동정 영업의 상호로 등기하지 못한다. 그러니까 뭐예요? 부정한 목적이고 오인 가능성이 다 필요 없고 그냥 내가 먼저 등기했다. 선사용자고 선등기권자다. 이런 끝이잖아요. 그러면 이제 을한테 부정한 목적이 있든 없든 오인 가능성이 있든 없든 무조건 말소 청구할 수 있다. 이거죠.
그럼 등기권자를 보호할 목적으로서 22조를 실체법으로 보는 판례가 타당하다 이렇게 가는 거였는데 그 다음에 이제 그 이후에 상업등기법이 개정돼서 뭐요? 22조일 때는 완벽하게 똑같아야죠. 상호가 중요 부분만 똑같아서는 안 되잖아요. 그게 이제 동부주택 건설 주식회사 판례가 나온 거고. 그래서 중요했는데 그것도 7회인가 8회인가 뭐 나왔죠. 그 사례로. 그래서 그것도 출제된 지 오래됐으니까. 근데 뭐 한번 그때 시사적으로 중요해서 나왔던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조금 전에 얘기한 대로 이제 기록형에서 나올 수 있다 이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11페이지 13번을 보시면 뭐 출제된 지문 볼까요? 상법 23조는 등등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타인의 영업으로 오인할 수 있는 상호는 영업과 동종 영업에 사용되는 상호에 한정되지 않죠. 그러니까 오인 가능성은 중요 부분만 동일하면 된다. 이거고. 다만 22조로 갈 때는 상업등기법 때문에 완벽하게 동일해야죠. 그게 이제 동부주택건설 주식회사 판례인데 그 뒤에 나오니까. 자, 그래서 밑에 판례를 보면 23조에서는 등등 하고 있는데 타인의 영업으로 오인할 수 있는 상호란 영업과 동종 영업에 사용되는 상호만 한정하는 것이 아니라 등등해서 두 줄 내려가셔서 기업의 명성으로 인하여 신뢰를 획득했다면 영업 주체에 대해서 오인 혼동시킬 염려가 있는 것에 해당된다. 그럼 된다는 거고 종류가 똑같을 필요는 없다는 거죠. 왜냐하면 상호만 보면 이게 뭐 하는 가게인지 모르는 가게들이 많으니까. 그래서 판결지 2번은 그거 자체로 알아두셔야죠. 합동공업사하고 충주합동 레카는 그 중요 부분이 합동이잖아요. 그래서 칭호와 외관 등등에서 전체적 관찰했을 때 유사하지 않다. 공업사는 이제 뭐 차 고쳐주고 이런 데잖아요. 레카는 뭐 이제 차 고장나면 가서 끌어오는 데니까 다르죠. 그래서 영업 주체에 대한 오인 혼동의 우려는 없다라는 거고. 그래서 판결 3번에 공업사라는 등록상으로 그러니까 공업사는 자동차 고쳐두는 데잖아요. 장비업을 하던 갑이 특수 레카라는 상호를 추가로 등록해서 견인업도 하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그 합동이란 말 많이 쓰잖아요. 많이 봤죠. 그래서 등등이기 때문에 이건 이제 그 영업의 주체가 다르다 이런 얘기인데. 그래서 그 아래서 다섯 번째 쪽 올라가 보시면 성질과 내용이 달라가지고 품위에 있어서 관련성도 적고 견인할 경우 견인 장소 차량 소유자가 지정할 수 있고 어디로 갖다 주라라고 할 수 있잖아요. 내가 다니는 이제 그 공업사가 있으니까 거기로 갖다 주세요 이렇게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뭐 관련성이 적다. 그 다음에 이제 합동이란 용어는 많이 쓰이는 거니까. 그래서 등등을 고려해 보면 마지막 두 줄에 의리상법 23조 1항의 부정한 목적으로 할 수 없다. 이런 것들을 읽어두면 나중에 사례 문제에서 사실관계 판단할 때 도움이 되니까요. 그런 거 읽어두셔야 돼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이제 우리가 이제 가끔 보면 사례 문제 풀 때 사실관계를 잘못 판단해가지고 출제자의 의도에 부합하지 않는 결론 내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근데 그런 건 방법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런 판례 사실관계를 자꾸 읽으면서 그런 게 익숙해질 수밖에 없죠. 이렇게. 그래서 이것만 가지고는 이제 부정한 목적이 아니다. 그러니까 합동이란 말 많이 쓰니까 뭐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고 그런 판례로도 알아두셔야 되는 쟁점이고요. 그다음 넘어가셔가지고 14번이 이제 실체법설 그 얘기잖아요. 자, 그래서 상법 22조는 이렇게 규정하고 있는데 두 번째 줄 먼저 등기된 상호에 관한 일반 공중에 당연히 뭐예요? 원고가 청구권자가 선사용 그러니까 무조건 등기든 비등기든 이건 선사용자이어야 되고 여기는 등기도 먼저 했을 때 22조로 가는 거죠. 그래서 선사용자는 당연히 전제로 하는 거고 그래서 먼저 등기된 상호에 관한 일반 공중의 오인 혼동을 방지해서 신뢰 보호다 이런 거고 그 다음에 이제 한편 네 번째 줄 비송사건 절차법 이게 뭐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이제 학설의 의미를 알아야지만 판례가 이해가 되는 건데 절차법설에서 뭐라고 한 거예요? 상법 22조는 이렇게 갑이 을을 상대로 말소 청구하는 실체법적 권리를 주는 게 아니라 이건 등기관이 각하할 수 있는 권한을 준 거다라고 했단 말이죠. 절차법설이. 그러니까 실체법설이 야 니네가 얘기하는 조문은 비송사건 절차법에 있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런 학설들을 읽어두면 이제 판례를 볼 때 도움이 되는 거죠. 그래서 네 번째 줄에 비송사건 절차법에서 이거 뜬금없이 얘기가 왜 나왔냐면 좀 전에 얘기했는데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절차법설이 얘기하는 그러니까 실체법설이 절차법설을 비판하면서 니네들이 얘기하는 조문은 비송사건 절차법에 있다. 상법은 실체법 아니냐. 그러니까 22조는 실체법상 권리로 보는 게 맞다. 이렇게 보는 거죠, 판례가. 그래서 비송사건 절차법에서 등등에서는 뭐 할 수 없다고 규정하여 먼저 등기된 상호가 절차에서 갖는 효력에 관한 규정을 마련하고 있으므로 그래서 이걸 가지고 절차법설을 비판하는 거예요. 그래서 상법 22조는 뚝뚝 내려가가지고 마지막 줄 청구할 수 있는 효력도 인정한 규정이다 이거죠.
그래서 이제 그런 학설들을 좀 배워두면 이제 그 맥락을 알아두면 판례가 그렇게 판례를 좀 심화되게 이해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절차법설은 상법 22조는 등기관이 각하 처분할 수 있는 근거를 준 거다라고 하니까 실체법설이 그건 비송사건 절차법에 있다 이거죠. 그러니까 상법은 실체법 아니냐. 그러니까 22조를 가지고 갑이을을 상대로 말소등기 청구할 수 있다. 이렇게 본 거죠. 그래서 이제 말소등기 청구할 수 있는 범위와 관련해서는 과거에는 어디든 이제 중요 부분만 동일하면 되잖아요. 명의되어자도 중요 부분만 동일하면 되고 23조도 중요 부분만 동일하면 되는데 22조는 상업등기법과 관련돼서 이제 16번 내려가서 보시면 자 16번에서요. 22조의 규정 취지하고 상업등기법이 개정됐잖아요. 그러니까 가게 이름들이 비슷하니까 이게 등기관이 법관이 아닌데 각하하고 이러니까 완벽하게 동일할 때만 각하한다 이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범위도 마찬가지로 세 번째 줄에 상업등기법 개정 취지에 상응하도록 동일한 상호에 한정된다. 22조로 갈 때는. 따라서 이것도 중요한 판례잖아요. 선등기자인 동부주택건설 주식회사가 후등기자인 동부건설 주식회사 등등이죠.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이 회사를 빼고 나머지 부분이 동일해야 되는데 원고는 동부주택건설이고 피고들은 동부건설, 주식회사 동부, 동부 DNC 다르잖아요. 완벽하게 똑같진 않죠. 그래서 22조로는 갈 수 없다 이런 얘기고. 그러면 23조로 갈 수밖에 없겠죠 여기는. 그래서 이제 등기 예규가 있는데 그 판례 번호 뒤에 상호 동일성 판단 기준은 원칙적으로 회사 표시를 제외한 부분을 제외하고 이제 동일해야 돼요. 따라서 이제 그 마지막 줄에 이제 한림 주식회사하고 한림 유한회사는 그 회사 명칭을 제외하고 똑같잖아요. 그 동일한 거예요. 그래서 주식회사하고 유한회사 다르지 않냐? 상법상 회사 부분을 제외하고 똑같으면 똑같다. 이게 그 등기 얘기예요. 그래서 이제 그 보셨다시피 원고는 동부주택건설이고 피고는 동부건설, 뭐 동부 DNC 다르지요. 이럴 때는 22조로 갈 수는 없다 이런 얘기고. 그래서 고판례가 중요하고 중요해서 뭐 항상 예상 문제를 꼽혔는데 뭐 7회 변시가 7회인가 뭐 6회인가 하니까 그때쯤 한번 나왔죠. 사례 문제를 크게. 그래서 23조로 가고 22조는 실제법성 권리로 가고 뭐 그런 얘기들이에요. 그래서 그런 얘기들은 뭐 항상 중요한 상호에서의 문제니까 그렇게 좀 대비하시고 자 10분만 쉬었다가 계속하죠.